지난주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제법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AI 붐 드디어 끝나는가? 뭐 이런 헤드라인이 막 쏟아져 나왔죠. 항상 그렇죠.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그런 기자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은요, 이 하락의 표면 아래에서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올라탄 배 밑에서 거대한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그거예요. 첫째, 브로드콤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컨퍼런스 콜에서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어떻게 반도체 섹터 전체가 5% 넘게 주저앉을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둘째, 모두가 기다리던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시장의 바로미터인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치솟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지금 시장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이번 하락의 진원지는 단연 브로드콤이었습니다. 그렇죠. 11%나 폭락했으니까요. 하루 만에 11%가 넘게요. 그런데 정말 알쏭달쏭한 건 발표된 실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죠. 매출, 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고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잠시 오르기까지 했다고요. 도대체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분위기가 그렇게 급반전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의 숫자보다 미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브로드컴이 내놓은 이야기가 굉장히 모호하고 실망스러웠던 거죠. 몇 가지 불안감을 자극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우선 시장이 오픈 AI라고 추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형 고객과의 계약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단연간의 여정이라는 약간 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단연간의 여정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긍정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여정 같은 단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계약이 아니라 그냥 약속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견고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 그냥 잘해봅시다 수준으로 비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계약에서 발생할 중요한 신규 수익이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나 본격화될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잠시만요. 2027년에서 2029년이라고요? 네. AI 업계에서 3년, 5년 뒤는 거의 뭐 다른 행성 이야기 아닌가요? 시장은 당장 내년, 내후년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기대치와 시간축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시장의 인내심을 시험한 겁니다. 와, 세 번째 결정타는 향후 AI 관련 매출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 발표를 아예 거부한 겁니다. 아예 안 내놓겠다. 네. 안 그래도 시간축 때문에 불안한데 앞으로 얼마나 벌지도 알려주지 않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자신이 없나,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AI 관련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커지면 기존의 고수익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이 줄어서 전체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는커녕 불확실성만 잔뜩 안겨준 셈이죠. 종합해보면 과거 성적표는 수였지만 미래 계획서는 백지로 내거나 잘 모르겠다고 써서 낸 거나 다름없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브로드컴은 AI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보다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요.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보면 훨씬 더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즉 시장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부채의 바다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싶어요. 부채의 바다요? 네, 지난 몇 년간의 초저금리라는 유동성의 바다 위에서 브로드컴은 가장 화려하고 비싼 요트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요트는 아주 작은 흠집이나 엔진 소음에도 승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은 우리 엔진에 약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도 불확실합니다라고 방송한 셈이니 다들 구명보트로 뛰어내린 거죠.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브로드컴이라는 비싼 요트가 흔들린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트 하나가 흔들렸다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함대 전체가 5% 넘게 휘청이고 마이크론 같은 다른 배는 7%나 가라앉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뭔가 전염병처럼 번진 느낌인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브로드컴의 문제는 분명 방아쇠였지만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던 셈이죠. 이번 하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광통신, 전력 설비처럼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아, 하드웨어 전반이 다요. 네, 지난 10월부터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리던 선수들이 일제히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 이 현상이 AI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때문이었다면 AI 생태계의 심장부인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 기업의 주가는 비교적 견고하게 버텨줬어요.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나스닥 변동성 지수 VXN 역시 평온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그럼 이건 AI라는 파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파티에서 가장 시끄럽고 비싼 술만 마시던 사람들, 즉 AI 하드웨어라는 특정 그룹에 대한 과열이 식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전체의 붕괴가 아니라 가장 뜨거웠던 특정 영역에 대한 선별적인 조정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런 선별적인 조정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미스터리, 금리의 역설과 연결됩니다. 맞아요. 기업 내부 문제만으로는 이 정도의 파급력을 설명하기 어렵죠. 다른 자료들을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리와 유동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헷갈리는데 연준 FOMC가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25bp 내렸잖아요. 이건 분명 호재인데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현상이야말로 현재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견 분열에 주목한 겁니다. 의견 분열이요? 네. 회의록을 보면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한 위원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내놨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번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중앙은행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건강한 토론의 증거일 수도 있고요. 파월 의장이 결국엔 인하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장이 몇몇 반대 의견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평상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 다시 부채의 바다 비유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잔잔하고 얕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다면 약간의 바람이나 파도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십 년간 쌓인 막대한 부채라는 망망대해 위에 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원들이 날씨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승객들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는 건가? 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에 베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자체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불유파함도 큰 공포로 증폭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무서운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 자료에서는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금리 차이, 이 스프레드가 보이는 패턴을 발작, 시저라고 표현했어요. 발작이요? 네,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이 금리 차이가 최근 갑자기 심장 발작처럼 위로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 5년간 이런 발작 신호가 6번 있었는데 그 신호가 나타나고 1, 2달 안에 어김없이 증시가 급락하거나 깊은 조정을 받았어요. 와, 그런데 이번 발작은 지난 1월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경계심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라고요. 유럽과 일본 쪽에서도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명확해져요. 이 폭풍이 미국 연안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유럽 중앙은행 ECB는 섣부른 추가 금리 인하에 선을 그었고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일본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같은 나라의 자산에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수년간 글로벌 증시를 떠받쳐온 거대한 자금의 흐름 중 하나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짜 점심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엔화 빚을 갚기 위해 투자했던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건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효과를 놔요. 즉,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서서히 잠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리해보면 정말 아찔하네요. 가장 뜨거웠던 AI 하드웨어 섹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찰나에 시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바닷물의 수위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 즉 마이크로와 거시경제 환경의 압박, 매크로가 최악의 타이밍에 만난 셈이죠. 지금 시장이 금리 관련 소식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신호등 혹은 경고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유동성 그 자체입니다. 유동성이요? 네, 현재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부채의 바다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물이 마르면 어떤 배든 좌추될 위험이 커집니다. 기술적인 차트 패턴도 중요한 신호로 꼽히더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패턴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쌍봉이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쌍봉. 이걸 산악등반에 비유해 볼까요? 등반대가 첫 번째 고지를 점령했다가 잠시 내려온 뒤 다시 두 번째 고지를 향해 올라갔는데 첫 번째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힘이 빠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등반대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아주 고전적인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이 국면을 돌파하려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새로운 뉴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군, 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겠군요. 그렇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빅테크와 그 외 기업들 간의 차별화입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빅테크라는 거대한 항공모함들은 이 정도 파도에도 굳건히 버텨주는 반면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2등급 기업이라는 작은 어선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일본의 금리 정책입니다. 다음 일본은행의 회의 결과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하락은 AI 버블 붕괴라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굉장히 입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갑작스러운 폭발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공기의 성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료들은 이것이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조정 국면이 예상보다 더 길고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쉬운 유동성에 기댄 낙관적인 상승세가 드디어 진짜 도전에 직면한 시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비유는 중독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끊임없는 호재와 저금리라는 자극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자극을 공급하던 원천들이 하나둘씩 마르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극에 중독된 시장은 그 자극이 사라질 때 어떤 금단 현상을 보이게 될까요?